2026년 1월 23일, 미국 펜타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서 발표된 문서는 대한민국 안보 역사상 가장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국방부가 내놓은 2026 국가방위 전략은 단순한 국방지침서가 아니라 지난 70년간 한반도를 지탱해온 안보 예방 정식을 송두리째 띄웠고, 한국이라는 국가가 세계 군사지도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섰는지를 증명하는 역사적인 인증서와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발표를 두고 미국이 한국을 떠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거나 주한미군의 감축을 우려하며 술렁이고 있지만, 냉철한 시각으로 문장의 행간을 읽어보면 이것은 미국의 후퇴가 아니라 한국의 군사적 체급이 이제는 미국이 일일이 보호해야 할 피보호국의 단계를 넘어섰음을 펜타곤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대한 사건입니다. 이번 전략서의 핵심 문구인 한국이 북한 억제에 1차적 책임을 진다라는 표현은 언뜻 보면 미국의 발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상은 미국의 군사적이 전 세계적으로 분산되는 상황에서 재래식 전력과 전장 주도권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동맹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미국의 절박한 고백이자 신뢰의 증표입니다.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나 비펜스 뉴스 같은 해외 유력 군사 전문지들의 논조를 분석해보면 이번 NDS는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로서 모든 전선에 개입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기 위해 한국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파제에게 한반도의 키를 넘겨주는 전략적 결단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과는 괜찮은 평화를 유지하며 관리에 들어가고 대만과 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 선방호에 집중하겠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휴전선 이북의 위협을 제어할 능력은 이미 한국군이 차고 넘치게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을 봐야 하는데, 한국은 이미 K2 후표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현무 미사일 시리즈를 통해 재래식 화력에서 북한을 압도한 지 오래되었고, 이러한 한국의 독자적인 타격 능력과 방산 생산 능력이 없었다면 미국은 결코 제한적인 지원이라는 단어를 전략서에 박아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이 전략 발표 직후 한국으로 날아오는 것은 통보가 아니라 협력을 구하기 위함이며, 이는 곧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단순히 지휘권을 가져오는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한국이 명실상부한 한반도 정부의 사령관으로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필요한 곳에 요청하고 배치할 수 있는 갑의 위치로 올라서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생존을 걱정하던 약소국의 비애를 털어내고 자조국방이라는 오랜 꿈이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벅찬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2026 국가 방위 전략을 뜯어보면 미국 펜타곤 엘리트들이 밤새워 계산기를 두드린 끝에 도달한 냉혹하지만 피잔적인 결론이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더 이상 미국이 전 세계 모든 전선의 보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미국이 이번 전략서에서 중국과 괜찮은 평화를 언급하며 체제 전복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선 것은 갑자기 중국이 예뻐서가 아니라 현재 미국의 국방 예산과 전력 투사 능력으로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그리고 대만 해협을 동시에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만 해협을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자신들의 해군력과 공군력을 제1도련 선방으로 쏟아부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데, 여기서 미국에게 가장 큰 딜레마는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난제를 해결해줄 구원투수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 그게 바로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전 세계 동맹국을 통틀어 미국이 보유한 수준의 기갑전력과 포병화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운용하며 실전태세를 갖춘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미국이 이번 문서에서 한국 주도, 미국 지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이제 너희 실력이면 북한 재래식 전력쯤은 혼자서도 충분히 요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미국의 완벽한 군사적 인증이자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이 북한을 압도했다는 것을 펜타곤이 공식 문서로 보증한 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국이 대만에 약 15조 6천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는 점과 이번 NDS 내용을 연결해서 봐야 하는데, 미국은 대만에게는 무기를 팔아 고슴도치 전략을 쓰게 하고 한국에게는 방어의 주도권을 넘김으로써 동북아시아 안보 비용을 효율화하겠다는 명확한 비즈니스 마인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위기이자 기회인데 과거처럼 미군 바짓가랑이를 잡고 안보를 구걸하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당당한 지분권자로서 목소리를 낼 타이밍이 왔다는 뜻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격상된 상황에서 미국이 해구산이라는 결정적 지원은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은 형님인 미국이 막아줄 테니 너희는 압도적인 K2 흑표와 K9 자주포 그리고 정밀 타격 미사일로 전선을 밀어버리라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2018년 트럼프 일기 시절만 해도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받았던 우리가 불과 8년 만에 한반도 방어의 하청업체가 아닌 파트너 사장으로 승격된 것은 우리 방산기업 연구원들이 밤을 새워가며 북산 하이오를 끌어올리고 자조국방의 기틀을 다져온 피와 땀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전작권 전환 논의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단순히 지휘봉을 가져오는 것을 넘어 한반도 정부 내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우리가 필요할 때 호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슈퍼갑의 위치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결국 이번 미국의 전략 변화는 한국에게 안보 독립이라는 성적표를 지어준과 동시에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수직 상승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안보 전략서에 한국이 주도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한 순간 전 세계 특히 안보 불안에 떨고 있는 동유럽과 중동 국가들은 한국 무기를 다시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한반도라는 가장 위험한 화약고를 한국산 무기와 한국군의 지휘 능력에 믿고 맡겼다는 사실보다 더 강력한 마케팅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천공투를 도입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이제는 미군이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라 미군이 믿고 맡기는 군대 무기라는 프리미엄이 붙어 한국 방산 수출의 르네상스를 열어 젖힐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 같은 까다로운 청구서가 날아들겠지만 우리는 더 이상 헐갑의 안보로 이탁하던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린치핀이자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선의 방파제로서 당당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 우리의 국익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과 힘을 갖추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는 역설적으로 한국에게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증명할 무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일일이 미국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응징을 가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었던 안보 불안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워나가는 과정은 국가 신용도 상승과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경제적 과실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이 손을 잡고 싶어 안달이 난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뉴스는 미국의 변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비상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안보 지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피보호국에서 안보 생산국으로 그 운명의 수레바퀴를 스스로의 힘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25년 9월 5일 미국도 한국 군사력 인정했다 영상입니다. 미국이 드디어 한국의 힘을 제대로 인정했습니다. 그것도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냉정한 군사력 평가 보고서에서 나온 공식적인 결론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2025년 보고서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전력은 한국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조차 한국을 전략적 핵심 파트너로 지목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주변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안보 질서를 흔드는 주역으로 올라섰다는 뜻입니다. 보고서는 한국군의 포병 전력을 세계 1위로 꼽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1000문이 넘는 자주포를 실전 배치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9 자주포가 자리 잡았는데요. 현재 K9 자주포는 유럽 아시아 전장을 누비며 검증을 마쳤고 천무 다연장 로켓은 러시아조차 두려워하는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현무포, 현무5 같은 전략미사일은 수미터 단위의 정밀 타격 능력을 갖췄습니다. 미국이 이런 능력을 인정한 순간 한국은 사실상 비핵국가임에도 동아시아에서 핵의 버금가는 억지력을 확보한 유일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생산 속도는 미국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을 두고 주문하면 바로 찍어낼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폴란드와의 초대형 계약에서 불과 1년 만에 수백 대의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를 납품한 사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록입니다. 유럽의 방산 강국들이 5년 이상 걸리는 일을 한국은 단 몇 달 만에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 속도와 유연성은 전시의 미군과 곧바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능력으로 직결됩니다. 결국 이번 보고서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믿고 의지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동방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강의 포병,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미사일, 그리고 전장에서 즉시 대응 가능한 생산 능력까지 갖춘 나라,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군사 파트너로 명시한 배경에는 단순히 무기 성능만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급변한 국제 질서와 한국의 전략적 입지가 결합된 흐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국이 아니라 실제로 전장에서 미군과 동등하게 맞물려 움직일 수 있는 동맹국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가진 독특한 장점이 드러납니다. 워싱턴 입장에서 한국은 동북아 전선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입니다. 일본 역시 동맹국이지만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갈등과 평화 헌법이라는 제약 때문에 여전히 독자적 군사 행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만은 지정학적 중요성은 크지만 스스로를 방어하기에도 벅찬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GDP의 2.8% 이상을 국방에 투자하고 있으며 2025년 국방 예산은 7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나토 권고 기준인 2%를 훨씬 상회합니다. 이런 재정적 뒷받침 덕분에 한국은 방위산업과 군사력 강화에 있어 단기 성과와 장기 비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정치 외교적으로도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협력 단계를 넘어 경제기술 동맹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첨단 방산 기술에서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언급된 것은 군사적 이유뿐 아니라 동맹국 내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경제산업 기반을 갖췄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 방산업계의 구조적 강점은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근거입니다. 유럽 주요 방산업체들이 대부분 국영기업 중심이고 의사결정 속도가 느린 반면 한국은 민간기업 중심의 경쟁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은 민간 경영 방식에 기반해 신속한 투자와 연구개발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KF-21 전투기의 ASA 레이더 개발 과정은 10년 가까운 국산화 프로젝트였지만 2022년 시험에서 첫 성과를 입증하면서 해외 언론으로부터 한국은 기술 종속을 탈피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술 독립성은 한국을 미국 입장에서 더 매력적인 파트너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ITAR 규제로 인해 동맹국조차 무기 운용에 제약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독자적으로 전투기, 미사일, 자주포를 설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기에 미국이 필요할 때 신속히 공급 가능한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서방 무기 공급망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도 작용합니다. 실제로 유럽 현지 언론들은 한국을 나토의 무기 창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자라고 규정하며 기존의 미국 유럽 중심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 수익을 넘어 국가적 자존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항상 미국 무기를 수입하는 수혜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미국이 보고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한국의 군사력과 방산 생산력을 인정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세금으로 축적한 국방 투자가 이제 세계 질서를 바꾸는 수준으로 도달했다는 점이 큰 자부심으로 다가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이 가진 지리적 조건과 안보 환경이 미국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군사적 긴장지대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수천 발의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인근 해역과 공역에서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군은 실제 전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무기체계를 실전적 환경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노하우로 한국 무기체계가 단순한 이론적 성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장에서 검증됐다는 강점을 만들어냅니다. 미국의 보고서는 결국 이러한 정치외교적인 신뢰와 산업적 기반을 통해 안정적인 군사적 성능이 결합된 결과물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방위선에서 벗어나 미국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한국군이 가진 무기체계 가운데 미국이 가장 주목한 분야는 세계 최강 수준의 포병 전력입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운영 중인데 사거리 40km 이상 분당 6발 고속 연사 능력을 자랑하며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 덕분에 실전 투입 시간이 30초 이내에 불과합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폭한 지역에서 검증되었고 인도의 고산지대 훈련에서도 정상 작동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이를 두고 북유럽의 얼음 위와 히말라야의 고산에서 모두 작동하는 유일한 자주포라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화력 우위가 아니라 실질적 작전 환경에서 입증된 신뢰성을 보여줍니다. 포병 화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천무 다연장 로켓 역시 미국 보고서에서 강조된 장비입니다. 천무는 최대 사거리 80km 이상 정밀 유도탄의 경우 수십 cm 단위의 오차 범위를 자랑합니다. 특히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선과 인접한 국경에 천무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자 러시아 관영 언론은 이를 두고 나토가 새로운 방패를 얻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산 다연장 로켓은 러시아조차 위협으로 인식할 만큼 실전성이 강력합니다. 미사일 전력은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꼽은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현무사는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톤을 갖추어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일부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현무 5개발입니다. 최대 사거리 3000km 이상 속도는 마시베다라는 극초음속 무기로 한국이 비핵국가임에도 사실상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한반도 방어를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군사적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으로 연결됩니다. 기갑 전력에서는 K2 흡표전차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1500마력 파워팩, 자동사격 통제 시스템, 능동방어 체계를 장착한 K2는 나토 훈련에서 레어파르트 EA7과 ABRMS를 제치고 기동성과 사격 정확도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가격 또한 한 대당 약 80억 원으로 레어파르트 E 대비 30% 이상 저렴합니다. 폴란드 현지 매체 디펜스24는 K2의 실제 성능은 고수적으로 공개된 수치보다 뛰어나며 유럽 전차 시장의 질서를 바꿀 존재라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산 계약을 넘어 한국이 유럽 안보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군력 측면에서는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중심입니다. 현재 블록-1 시제기가 시험 비행 중이며 블록-2부터는 내부 무장창과 장거리 공대지치 공대 공미사일 A4 레이더가 탑재됩니다. 미국 보고서가 주목한 점은 KF-21이 미국의 전술 데이터 링크 16과 호환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전시에 미군 F-35, F-15EX와 실시간으로 전술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국이 독자적으로 소프트웨어와 무장을 통합할 수 있어 IT, AR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스페인 주요 일간지는 예상치 못한 강자가 나타났다며 KF-21을 집중 보도했고 동남아 국가들은 F-35 대신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보고서에서 강조한 부분은 단순히 무기체계의 성능이 아니라 한국이 보유한 속도와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폴란드 계약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은 계약 체결 후
불과 1년 만에 수백 대의 무기를 납품했습니다. 이는 전시의 즉각적인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한국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미국의 시각에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략 파트너로 격상되었습니다. 방대한 포병 화력, 정밀 미사일, 차세대 전차, 전투기, 다층 방공망까지 갖춘 종합전력의 생산 속도와 기술 독립성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은 아시아 전선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